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 챕터들을 좀 요약해서 올려두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각 챕터별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통합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죠.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로 집을 짓는 준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육 과정에 우리가 대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교육 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면 이 개발되기 전에 교육 과정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디자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조직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중심, 그리고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 원리, 그 다음에 조직 원칙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일부 공통된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설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 장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교과를 통합해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조직 요소, 조직 중심, 조직 구조, 조직 원리, 조직 원칙 등을 확인을 하고 교육과정 설계의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이 유형들이 가지는 장단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과를 통합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과 통합 운영을 위한 개념이나 그것의 필요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통합적 운영의 유형과 방식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할 때 교육과정의 설계에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설계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적합한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교육과정 설계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겠죠. 이 요소들을 무엇에 따라서요? 적합한 원칙이나 또는 원리에 따라서 배치하는 활동, 그것을 교육과정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과정의 목표가 있을 테고요. 내용이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방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평가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교육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업을 이루는 수업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적합한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교육과정 설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여기서는 교육과정 설계 중에서 교육 내용의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교육 내용의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내용의 조직이란 그럼 또 무엇일까요? 교육 내용의 조직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 교육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교육 과정 설계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배치하는 거라면, 교육 내용 조직은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를 잘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려면 여기에 써드렸던 것처럼 조직 구조, 조직 요소, 조직 중심, 조직 원칙, 조직 원리 등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요, 달성하려고 하는 그 해당 수업의 목표로부터 출발해서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와 조직 요소를 결정하고, 조직 원칙에 따라 조직 중심을 잡고, 조직 요소와 조직 중심을 결합시켜서 하위 조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잘 배치하는 거라면, 이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에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교육을 위한 환경까지 포함이 되고, 이 중에서 교육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또 잘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교육 과정을 조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것에서는 다시 조직 요소가 있고, 조직 중심이 있고, 조직 구조가 있고, 조직 원리가 있고, 조직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먼저 조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 과정의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 자, 조직 구조라는 것은 뭘까요? 조직 구조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을 얘기합니다. 조직 구조는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는 학교 전체의 교육 과정의 구조와 개별 교과 또는 과목의 구조를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기본 편제를 한번 살펴보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조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첫 번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다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교과는 다시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교과는 다시 국어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교과로 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교과나 과목의 구조는 국가 수준 문서의 교과별 강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교과는 과목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교과 안에 물리, 화학,
그럼 지구과학, 생물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라는 교과 안에 일반 사회, 역사, 지리, 환경, 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는 단원이나 대주제의 조직 구조로서 여러 개의 그러니까 레슨이죠. 과나 소주제들로 적용이 되고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 교과서 182쪽에 잘 나타내 놓고 있죠. 거기 보면 힘과 운동이라는 영역 아래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요소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가 있고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가 있고 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최고 수준은 일반 교과에서는 최고 수준이 과목이 되겠고 그 밑에 중간 수준은 단원이 되고 최저 수준은 과가 되겠죠. 그리고 통합 교과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통합 교과가 이제 잘 없겠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교과라고 부르는데요. 얘들은 이제 최고 수준이 학년이나 학기의 어떤 대주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은 이제 그냥 대주제가 되고, 최저 수준은 소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교육 활동 같은 경우를 보면 최고 수준은 학년이나 학기의 대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은 그냥 대주제가 될 테고 최저 수준은 소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와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죠.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인지를 개발한다든가 사회성을 유지한다든가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의 조직 구조, 특히 교과를 이루는 교육 과정의 조직 구조는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교과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조직의 요소입니다. 조직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우리 앞에서 보면 교육 내용은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들이 바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요소가 됩니다. 맥닐이라는 학자는 교육 내용의 조직 요소를 지식, 기능, 가치로 보지 않고 어떤 이 맥닐이라는 학자는 개념, 일반화, 그리고 기능, 가치 이렇게 네 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개념이나 일반화로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직 요소는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나 구체적인 목표에 비추어서 선택이 됩니다. 다시 조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그리고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직업교육에 있다고 하면 조직 요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예절교육에 있다고 하면 조직 요소로서 가치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겁니다. 또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1차 방정식 풀이에 있다라고 하면 조직 요소로 지식이 훨씬 더 선호되겠고 지도 제작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기능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처럼 조직 요소들은 교육 과정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틀을 짤 때 보면 C줄과 날줄의 비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문서에는 조직 요소들이 교과별 내용 체계표 속에 이거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요. 내용 체계표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과의 내용 체계표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내용 체계표 안에 보시면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영역이 있고 영역에 따른 핵심 개념이 있고 이 핵심 개념과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용 요소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 체계표를 자기 교과에 해당하는 것은 꼭 NCIC라는 포털에 가셔서 포털에서 NCIC를 검색하셔서 여기 가서 자기 교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꼭 다운로드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게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센터거든요.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여러분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표를 꼭 다운 받으시고 그로부터 여러분 교과의 내용 요소들을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조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중심이라는 것은 조직의 요소들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가야시대의 문화라는 조직 요소를 다룬다고 할 때 가야시대 문화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이나 박물관을 견학한다든가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든가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에 가야시대 문화라는 지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 것을 우리는 조직 중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 보죠. 자, 어떤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특정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조직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2007학년도에 그 개정된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과 교과서에 보면 밤이라는 주제가 이제 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밤이라는 주제와 그 속에 들어있는 윤동주의 밤이라는 시는 문학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길러주기 위해서 선택된 조직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조직 중심은요, 최고 수준 조직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고 수준 조직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만일 최고 수준 조직 구조가 학문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면 교과별로 정리되어 있으면서 교과를 다루는 주요 개념, 주요 법칙, 탐구 방법 등이 조직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집니다. 반면에 교육과 관련된 최고 수준 조직 구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 중심형 또는 삶 중심형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최고 수준 조직 구조가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각기 적용되고 풀어가지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직을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적 원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덧셈 가르치고 뺄셈 가르치고 곱셈 가르치고 나눗셈 가르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곱셈부터 가르친다든가 나눗셈부터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교과의 논리, 교과의 논리라는 것은 요거죠. 교과의 고유한 원칙이라고 했는데 교과의 논리를 학문적 구조라고 부르노는 이야기했습니다. 교과를 구성하는 사실, 개념, 원리 법칙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개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개념들은 원리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허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지식의 형식을 제시하고 지식의 형식적 논리 구조를 상세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듀이는 전통적인 교육은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교과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나선형 그러니까 그로 제시를 이제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생각하는 힘의 개발을 목표로 해서 학습 경험의 폭과 넓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이제 브루노도 교과의 논리를 기반에 두고 나선형 교육과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조직 원리를 한번 보죠. 조직 원리입니다. 조직 원리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스코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열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직적 연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직 원리는 수평적 조직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조직 원리가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 원리는 같은 시간대에 교육 내용들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직적 조직은 시간대의 연속성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를 한번 보죠. 스코프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런 특정한 시점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의 폭과 깊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코프는 어떤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뭐고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배워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학교급,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같은 학교급이나 학년, 교과, 과목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깊이라는 것은 대체로 배울 내용에 할당된 시간 수로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코프 같은 것들은 교육과정 개발의 여러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국가가 학교나 교과나 학년이나 과목의 스코프를 결정하기도 하고, 시도 수준의 교육청이나 학교가 스코프를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스코프는 중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스코프 같은 경우는요, 한 학기 이상의 기간에 배워야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각 단원이나 대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폭과 깊이가 교육적인 의미와 관련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계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열성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배우는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배우고 어떤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는 학교의 급, 학년, 학기, 월, 주,
차시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연대순으로 순서화한다든가, 주제별로 순서화한다든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순으로 계열화를 한다든가,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계열화를 한다든가, 또는 논리성에 의해서 계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상성 증가에 따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 발달에 따라서 계열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열성은 교육과정 개발의 여러 수준과 관계가 되는데요. 국가가 학교, 교과, 학년, 단원의 계열성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나 이런 곳에 계열성을 위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직적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것과 뒤에 배우는 것 사이에 아주 논리적으로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수직적 연계성은 학교 급간의 교육 내용을 연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수직적 연계성은 학년이나 단원의 교육 내용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교육과정 개발의 여러 수준에서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성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교육 내용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교과나 또는 단원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통합은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과 같은 경우에 이런 통합적인 원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학년이나 교과의 구분을 인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이렇게 교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이런 교육 내용들이 반드시 학년이나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 구성이라는 것이 결국 교과 내용의 논리적인 관련성이나 사회적인 적합성이나 개인적인 유의미성을 높인다는 점 때문에 특정한 교과나 일부 교과를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요즘 이제 흔히 등장하는 스팀 기반 수업 같은 것들도 이런 통합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조직 하니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육과정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거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요소를 배치하는 것 중에 내용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설계의 유형들이 이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설계의 유형들이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학문이나 교과 중심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이에요. 국어는 국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도덕은 도덕대로 이렇게 학문이나 교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개별 학문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학문 중심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식이고요. 다학문과 간학문이 있는데요. 다학문적 관점은 뭐냐면 인접 학문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과학 교과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아까 말한 사회 같은 것들이 다 학문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간학문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아예 다 통합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간학문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유형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다학문적 관점과 간학문적 관점들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내용들을 한 번 더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문 교과 중심형 설계 말고 사회 중심형 설계가 있어요. 사회 중심형 설계. 사회 중심형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적응 재건주의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중심 설계라는 것은 결국 교과라는 것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 적응 설계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이나 모든 조직적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된 인간 활동, 아동의 경험 배경, 성장 단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공통 사태를 가르친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자 중심 설계 방식이 있어요. 학습자 중심 설계 방식이 있는데 이 학습자 중심 설계 방식 중에 첫 번째는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관심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과를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방식, 다학문적 관점이나 간학문적 관점 또는 사회중심적 설계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은 이제 왜 그렇게 진행하는가 놓고 봤을 때 워낙 사회가 이제 빨리 변화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별로 상호 관련 있는 내용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중복된 내용들을 좀 피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 줄 수가 있죠. 또 교과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길러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교과를 통합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밝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 통합을 해서 교과 통합 운영의 전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교과 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측면이에요. 그게 이제 교과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과정으로 교과 통합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교과 통합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중요성의 원칙이에요.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를 통합할 때 통합하려는 목적이나 이유나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교과 통합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과 통합을 하는 게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도 부합이 돼야 되겠지만 학생의 지적 능력 개발이나 인지적 능력 개발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예요. 이 글자를 조금 다시 잘 써볼게요. 일관성의 원리예요.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과를 통합했을 때 통합 단원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활동이 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안된 수업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적합성의 원칙. 이것은 통합 단원이 학습자의 개성과 수준에도 맞고 학생의 인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교과를 통합하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드레이크가 제시한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앞서 등장했던 다학문적 통합이자 다학문적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간학문적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탈학문적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학문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교과를 통해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고요. 간학문적 설계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요. 탈학문적 설계는 이제 교과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교과를 통합할 때는 어떻게 통합할 거냐 하는 통합의 절차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교과서 차원의 교과 통합 수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이 통합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예비 단계에서 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교과 통합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교과별로 지도 계획표를 작성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합 단원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통합 단원의 단원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 과정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과 통합을 하고 나면 통합된 대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 210쪽부터 해서 212쪽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과정의 설계에 대해서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